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2025년 2월 24일 주간 경제 부동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출근 잘 하시고 좀 쌀쌀해졌는데, 이제 마지막 추위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봄 기운이 낮은 좀 따뜻하고 그렇죠? 그래서 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니까 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이번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정부 정책 방향, 부동산 시장 이렇게 썼죠. 정부 정책 방향의 스탠스가 좀 다른 게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하나둘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24일 첫 번째 제목은요. 경제지표 반짝 상승, 모두 근데 평균 이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좀 이따 지표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업 실적 지수도 저성장 국면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기레기 뉴스에 발끈한 국토교통부 이렇게 썼는데, 요즘 뭐 분양 물량 뭐 공급 뭐 최저다, 뭐 1, 2년 뒤에 폭등한다, 이런 자꾸 그 공포심 조장하는 기사들이 많이 쓰잖아요. 약간 기레기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 이제 정부가, 특히 국토교통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좀 발끈했습니다. 제가 발끈이라고 썼는데 바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뉴스 잘못됐다고. 그거 한번 같이 보면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 볼 텐데요. 이 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앞으로 저는 연착륙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역으로 이 약간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 상승론 투기 세력 이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펌핑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 그 힘이 약할 겁니다. 올해는 제가 볼 때. 그 정부 정책이 이미 그 방향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서 최근에 그런 기사들이 자꾸 노출되는 게, 제가 보니까 이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상황이 시장에 벌어질지를 예측해서 나타나는 어떤 약간의 뭐랄까요, 트릭이 섞인 기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제지표 평균값 밑으로 제가 이렇게 썼죠. 이 얘기는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기준선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빨간 선이 나오죠. 제가 없네요. 제가 다 나가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빨간 선이 100입니다, 여러분. 100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이 밑에서도 좀 움직이잖아요, 지표들이. 예전과 좀 다릅니다. 120까지 갔던 것들이 올라가는 것도 110도 못 가고 한 105 이 정도 갔다가, 이것도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때 기저효과가 있어서 잠시 움직였었는데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비자 심리 지수도 이렇게 100 이하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들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 뭐 하반기 내수가 좀 나아질 거다 이러면서 소비 심리 지수가 올랐다고 하는데, 오른 게 90이니까 100 이하면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다 보시면 써 있잖아요.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기사는 뭐라고 써요? 80에서 올라가서 소비가 좀 나아진다, 이렇게 씁니다. 여전히 비관적인, 그러니까 여전히 좀 호황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어떤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이게 쭉 이어서 뚫으면은 그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업의 모습을 좀 볼까요? 이제 기업 심리 실적과 전망 지수 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CBSI라고 그러고 CBS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기업 실적이고요. 이거는 전망입니다. 실제 상황은 어때요? 선이 이것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100 이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최근에 나온 경우는 제조업이 좀 나아진다는데요. 주황색이잖아요. 주황색이 약간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걸 가지고 나아진다라고 쓴다? 아직 아니죠. 그리고 기업의 심리 지수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푹 주저앉았잖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 이 양반이 또 자꾸 우리 피곤하게 하는 바람에 그런 덕분도 있고 고환율도 있고 우리 펀더멘탈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면 앞으로 소비가 그렇게 예전처럼 막 5%, 7%씩 성장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당분간. 이게 좀 시간이 지나야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레기 뉴스에 발끈한 교통정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보도와 제목이 어떻게 됐어요? 수도권에 단 한 곳도 없다. 부동산의 충격 실상. 그러면서 밑에 쓴 게 1년 새 분양 40% 급감 이런 말을 써요. 막 이렇게 줄은 것처럼. 경기 침체, 대출 규제, 직격탄. 중요한 건 요거죠. 대출 규제, 경기 침체, 직격탄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걸 왜 쓰죠? 두 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대형 건설사 물량, 이건 맞는 팩트예요.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책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이런 시기가 오면 항상 정부는 우리가 케인즈 거시적 경제 정책에서 나오는 것 같이 정부가 이 산업 생산을 유발시키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게와 기업들이 침체됐을 때 그때 재정 확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쓰죠. 주택시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PF 문제가 터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부가 그걸 대비해서 공공택지를 만들어서 그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사 분양 문제를 조금 보완해 주느라고 공공택지 120만 원 공약이 여야 할 것 없이 공약이 270만 원 다 어디 갔나요? 근데 요번에 한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근데 이 기사를 보고 이게 2월 21일 기사예요. 2월 21일 기사인데 이걸 보고 바로 국토부가 반박 기사를 냅니다. 근데 뉴스에 안 나와요. 결론은 부동산 114 포탈은 보고서를 냈을 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다뤄드렸잖아요. 부동산 114의 제목에 뭐 14만 원 급감 이렇게 썼는데 알고 보니까 25개 업체만 나머지 업체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 물량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빼고서 하면은 혼돈을 일으키잖아요. 시장에다가. 공공이 만약에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노태우 정부 때 100만 원, 200만 원가 공공에서 주도한 거잖아요. 민간이 주도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차지하고 요새 2030 분들이 노태우 시절의 상황을 모르시니까 전화 뭐 50, 60, 70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공공에서 본격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면 주택시장은 안정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자꾸 공포감을 조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로 21일 2시 51분에 바로 또 반박 기사를 냅니다. 근데 이게 보도자료 안 나와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들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현 시점에서 올해 분양 물량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21일 2시 51분 딱 냅니다. 바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림 두 개를 딱 올려요. 요점 이렇게 쭉 해서 민간 분양 업체가 한 건 민간 부동산 업체 114 얘기입니다. 25개 업체를 한 것으로 과소평가됐다. 2023년에 분양 물량도 보면 상위 25개 업체 실적은 전체 48.6% 반도 안 됐어요. 그럼 반 더하면 28만 원가 되겠네요. 단순 계산으로. 그러나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공주택 물량이 지금 는다고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또 신축 매입 약정 아시죠? 10만 원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만 원 늘렸습니다. 11만 원 이렇게 신축 매입 약정 11만 원으로 늘렸어요. 그중 5만 원은 또 아파트고 아파트 역세권 등의 분양 전환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것도 다 공급한다는 거예요. 매입 약정이 이미 매입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짓고 있는데 짓는 거를 갖다가 싸게 매입해서 국민들한테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착공 공공주택 분양 3기 신도시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더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걸 갖고 공포를 일으키면 돼요. 그래서 이 딱 쓰면서 보도 내용 한국경제 2월 21일자 올해 수도권 공급 절벽 아니란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씁니다. 그래서 이걸 쭉 그 내용 밑에 그 그림 두 개 붙이고 이어서 이걸 쓰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2023년 분양 실적 뭐 이렇게 해서 상위 25업체 이렇게 다 돼 있죠. 48.6%.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고려할 필요 이렇게 좀 이쁘게 썼어요. 근데 당장 보도를 정정보도하기 바란다 이렇게 써야죠. 잘못됐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국토부가 뭐 언론 눈치 보느라 그런지 이렇게 썼습니다. 올해 말까지 신축 매입 약정 11만 원 이미 계약했습니다. 이거 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3기 신도시 공급도 있잖아요. 그것도 써야 되는데 여기 3기 신도시 또 안 써놓고 국토부에 약간 뭐 우리 뭐 얘기하는 간첩이 있나? 1기 신도시만 써놨어요. 1기 신도시 올해 공급됩니까? 쉽게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땐 좀 시간 필요하다고 봐요. 감정평가 문제나 블록 단지로
그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단지마다 또 입장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조금 균형을 맞추려면 저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봐요. 결정적으로 2주택지가 지금 확실히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마무리되고 나서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3기 신도시가 더 공급 물량에 추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확대해서 보면 이렇죠. 전국에 23년도에 해보니까 393개 업체가 분양을 했는데 이 중 분양 실적의 48.6%는 25개 업체인 거예요. 그럼 얘기 정리됐죠? 공공분양 쓰잖아요. 분양 물량이 포함이 안 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라. 근데 이걸 갖다 강력하게 보도를 정정하게 바란다고 안 하는 게 국토부의 현 스탠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IMF입니다. 이걸 왜 쓰냐면 그 제목에 제가 썼잖아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보면 부동산 시장 예측이 가능하고 연착륙이 좀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IMF 보고서 2월 7일 날 나왔었죠. 이 홈페이지 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여기 보시면 텍스트 테이블 이래가지고 키에 하우징 마켓 메주얼스 한국의 하우징 마켓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이 이제 그 한국에서 우리 부동산 정책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준 겁니다. 올려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IMF의 석학들이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31페이지짜리.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도움 정말 됩니다. 그래서 조금 경제학도나 이런 분들은 꼭 보시면 객관적으로 이번에 제일 잘 만들었어요. 제가 한 15년 동안 본 보고서 중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쓴 적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그래프, 정리된 그래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경제 상황, 또 여러 가지 내용들 다 합쳐놨는데 부동산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자, 스트럭처 챌린저 인 코리아 이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고령화 문제부터 해가지고 출생률 문제, 가처분 속도 이런 가계부채 문제 이런 거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좋은 게 많아요. 그리고 2년, 3년, 5년 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했을 때 상태가 어떻게 바뀐다 이런 것들 예측까지 다 해놨어요. 너무 잘된 보고서입니다. 꼭 보시기 바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블 2입니다. 이걸 한글로 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하우징 마켓을 측정하는데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 하는데 키워드가 이겁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인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DSR, 스트레스 DSR 7월 1일 몇 달 안 남았죠. 이제 3월이니까 3, 4, 5, 4달 뒤에는 이게 시행됩니다. 그 현재도 1.2% 스트레스 DSR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1.5%가 되기 시작하면 대출 액수들이 다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수요도 줄게 되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연착륙 시작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변동 가능성이 있음 체인지 이런 거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한데 지방하고 광역시가 지금 좀 경제도 그렇고 또 부동산 부분도 좀 침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방하고 광역시에 대해서는 아마 스트레스를 1.5까지 안 올리고 1%나 1.2 정도로 적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대출금리가 만약에 하느니 뭐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환율, 물가 뭐 서민들 생각 안 하고 내린다고 하면 2.5로 내리겠죠. 2.5면은 여기다 1.2 더하면은 2.5, 1.2, 3.3이에요. 그러면 대출금리는 한 3.8에서 4.2, 4.5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 코로나 시절에 그 금리는 이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상황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썼죠. 여기 가속화해라. 서울 수도권의 주택 건설 가속화해라. 공공택지도 있고 재건축 사업도 될 수 있는 데는 빨리빨리 해줘라. 뭐 이런 거 했었죠. 자, 그래서 결론은 IMF가 보고서에 요점을 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해라. 결과하고 이제 정리한 부분인데요. 높은 수준의 민감 부채로 인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 좋다.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심하다. 양질의 금융자산이 있지만 취약계층도 앞으로 좀 문제가 있다. 현재 과도한 부채 부담은 이자 지급 증가로 인해서 소비와 기업 투자가 제약을 받는다. 실제로 소비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결론은 점진적 디레버리징, 연착륙입니다. 부채 축소죠. 한도 축소. 긴축 정책인 거죠. 이렇게 해야
점진적 디레버리징이 돼야 신규 투자도 가능하고 자본 배분도 개선된다. 이게 뭐냐면 땅값이 싸져야 다음 사람이 사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비싸니까 사지도 않고 거래도 안 되고 동맥경화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이제 딱 지적을 하고, 게다가 여기 전세라는 부분이 있어요. 전세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하고 전세 계약의 롤오버 리스크, 그러니까 전세 만기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충격이 올 거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 레버리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증폭을 제한하며 뭐 할 때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롤오버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전세 대출을 약간 긴축해야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뭐 4조 원씩이나 대위 변제를 하는 허그의 어떤 자산 부실 이런 것도 정책과 제도를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죠. 애초에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IMF 보고서가 나오고 제가 방송할 때 뭐라 그랬나요? 이것 때문에 분명히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왜? 바젤 3 협약이라는 게 국제 협약 기준이잖아요. 그게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가을부터 그 보고서는 1년에 한 두세 번에서 세네 번을 회의를 합니다. 한국과 IMF가 연차 협의 회의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누고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 서로 보고 분석해서 결국은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이게 11월 달의 얘기인데, 이렇게 터지기 전에 뭐 여기 하는 총재의 말이 중요하죠. 국채 발행과 금리 상승으로 강달러 지속된다. 환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인하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건전성 강화 대책을 정부가 밝혀 금리를 인하한다. 누굴 위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취약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포커스가 부동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상금리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스탠스에 맞춰서 조금씩 뭐 얘기 나오다가 바로 19시간 전인데, 이제 하루 전 19시간이니까 한 하루 반 전이에요. 금요일 날 광고인데, 가계부채 GDP 대비 90에서 80%대로 안정화해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도 웃기는 게 105% 우리 기억나잖아요. 이게 갑자기 90%대로 내려왔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작년에 2020년도 기준, 2020년도 코로나잖아요.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뭘 맞추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죠? IMF에서. 그러면 기저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경제 통계 체크가 안 된다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했습니다. 왜? 감춰야 되니까. 어려움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여간 여하튼 결론은 그거예요. 100인데 90%나 90에서 80%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10%를 줄인다는 얘기인데 2, 3년 안에 3, 4%씩 줄인다는 얘기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면 디레버리징을 할 수밖에 없죠. 함부로 대출을 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매년 1월 말에 발표하던 정책 대출금리 자금 총액에 대해서 작년에 분명히 55조 얘기했었는데 발표를 안 하잖아요. 이게 총량제 맞춰가지고 경제성장률 1.6% 지금 예측하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총량을 맞추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은행의 자유를 한다고 그러지만 금융하고 금감원에서 분명히 뒤로 이거 이미 IMF랑도 얘기했고 바젤 협약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금융 환경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예전처럼 박근혜 때처럼 뭐 빚내서 집 사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계부채가 지금 소득을 좀 소득 감소를 일으키고 투자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여기 쓰인 것처럼 가계부채 이거는 확실히 가야 된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 월요일이나 수요일 사이에 발표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래서 이 전세 금액이 이렇게 보증 한도에 대해서 이 또 계획이 나왔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뭐 이 얘기 들으셨을 거 보태서 3억 원짜리면은 그동안은 이제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그거에 100%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들어줬어요. 근데 그걸 갖다 보증 한도를 갖다 90%로 줄였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은행 입장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전세 금액의 80%니까 3억짜리면 2억 4천이잖아요. 3824. 2억 4천인데 100%씩 했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에 대해서 90%만 대출 보증을 쓰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는 뭐예요?
나머지 10%면 2,400은 은행이 책임져라. 그럼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심사를 좀 제대로 해야겠죠.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출 가능 액수가 2억 1,600으로 줄면 은행도 이제 리스크 관리해야 되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차주 소득도 고려하겠다. 빠르면 7월부터인데 지금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원래 이거 발표할 때 7월부터 생각했었는데 IMF 보고서를 딱 보니까 이게 좀 빨리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좀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젤3 협약과 가계부채 긴축, IMF 협의 보고서 권장사항, 디레버리징을 시행해. 그런데 뒤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더 말씀드리고 여기 볼까요? 전세대출 보증 임대 보증금의 80% 중 90%에 대해 보증보험 한도 말씀드렸죠. 2억 1,600, 1억이면 7,200이 되는 겁니다. 올해 1분기 중 허구와 서울보증 할 거 없이 HF 주택금융공사까지 모두 90%로 일어날 거다. 보증보험을. 그러면 이게 이제 80%에 적으니까 72%. 그러니까 분명히 전세 대출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여기서도 하나 더 나가서 80%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전세 가격이 정말 안정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또 그러면 분명히 이 시장, 카르텔들이 월세로 몰려가나 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세 가격이 내려지면 잠시 월세로 가는 고통이 있을지 몰라도 한 6개월, 1년 되면 어떻게 돼요? 월세 가격도 내려가죠. 그렇죠? 월세가 비싸면 전세로 가니까. 그렇죠? 이런 거 좀 생각해. 전세가 더 싸지는 건데. 그렇게 시간차를 두고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2년이 돼서 이제 다시 한번 연장하잖아요. 3회차부터 소득 심사를 다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도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이제 바로바로 소득 기준 초과할 경우에는 이렇게 0.3% 가상금리를 적용하고 이것도 3회차가 아니라 매번 연장할 때마다 2년이죠. 2년마다 소득이 잘 직장을 잃지 않았나 연체가 이런 걸 좀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게 만약에 그러면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면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전세가격이 내려가겠죠. 이런 시장이 어쩌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조치는 금융당 지침에 따라 모든 은행권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뒤에서 이렇게 이걸 또 살짝 풀었어요. 금융위에 부동산 투기꾼 카르텔의 스파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주담대를 40년짜리를 살짝 지금 또 다룹니다. 50년으로 하면 또 대출 늘어나죠. 투자하고 투기하는 걸 막아야죠. 물론 자본주의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비정상적인 정책을 활용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하시는 분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정부가 잘못된 거예요. 정부가 왜 이런 짓거리를 하죠? 아주 잘못 디플레이하는 당국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거 조선시대 같으면 이런 짓 하는 담당 공무원들 엄벌에 쳐야 되는데 자꾸 대출 늘리고 말입니다. 전 참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자, 시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장 보시면 어때요? 시장 보시면 아파트 거래량이 여전히 예전보다 낮습니다. 그죠? 이 평균 거래량도 안 되고 반토막 수준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지지 않고 있고 또 3월, 4월, 5월에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예전의 평균적인 선에서 밑에서 긴다는 거죠. 그죠? 이게 경제 둔화 침체와 함께 더불어서 관세 시작되면서 고환율이 좀 오래 가게 되면 물가 오르고 어쩌면 스태그플레이션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정책자금 대출 진행 중인데 발표를 안 하잖아요. 3월부터 다시 펌핑 기사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토지거래허가가 먼저 떴죠. 이게 뭐 뜬금없이 타임도 안 맞게. 근데 뒤를 생각하면 맞습니다. 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팔게 도와주려는 오세훈 시장님의 깊은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굳이 막 쫓아서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 풀었을까요? 내려가니까 풀죠. 올라가는데 왜 풀겠습니까? 근데 올라가는 척 하는 거예요, 시장이. 제가 볼 때. 강남이 이번에 펌핑된 것도 거래량이 예전보다 다 반토막, 5분의 1 토막이잖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가격 상승은 페이크라고 주식시장에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는 좀 있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 해지 서울 해가지고 보면 강남 일대 호재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그럼 막 날개도치도 팔려야 되잖아요. 매물은 사라지고. 그렇지 않아요. 매물 여전히 많습니다. 호가만 다 올려놓은 거예요. 호가만 올려서 거래는 그렇게 막 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의는 많아요. 문의는 많은데 그 대출 알아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요새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부채 80% 낮추겠다 이런 스탠스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확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보시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많이 다른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좀 더 심합니다. 경기도는 거래량이 반토막 밑에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제가 볼 때 1년 내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분당도 뭐 저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분당 제가 체크해 보니까 하락거래 여전히 꽤 있습니다. 꽤 있기 때문에 선도적 일부 지역 빼고는 나머지는 조정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체지도 많고요. 그래서 조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할 거 없이 부산, 대구, 전주, 광주 다 똑같습니다. 다 지금 거래량이 예전에 반토막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산 보시면 완전히 밑에서 지금 움직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1507건이에요. 평균 거래량이 한 3800개 되거든요. 부산이. 1500, 반토막도 안 돼요. 그러면 매물이 소진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있는 데다가 그동안 쌓였던 매물들이 쉽게 소진이 안 되고 있어요. 마피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마피 아파트 꽤 많습니다. 부산도. 뭐 부산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선호하는 지역은 왜 안 떠 이러시면 안 되는 게, 선호하는 지역은 중국이나 이런 뭐 공산국가도 선호하는 동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버팁니다. 그런 것처럼 각 지역마다 뭐 내가 있는데 안 떨어진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되고, 그 대체지들 있잖아요. 대체지들은 다 지금 조정받고 있다는 거 확실하게 뭐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좀 체크하시고. 자, 인천입니다. 인천은 아마 올해 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자산가들이나 소유자분들한테 힘들겠지만 시장은 좀 쉽게 못 살아날 것 같습니다. 역으로 우리 무주택자나 뭐 청년이라든지 또 자제분들 뭐 시집장가 보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인천에 입주 물량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신축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다 소진이 안 돼서 마피가 뭐 송도 같은 데는 아시죠 여러분들? 다 50%로 내려온 데도 많고 최고가 대비. 그리고 마이너스 피 아파트도 꽤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는데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올 한 해는 조금 준비가 되거나 시드문이나 여력 있는 분들은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좀 활용해서 기존 주택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조정받은 신축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한 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출 완화를 하지만 이 부분이 가상금리 스트레스 DSR로 상쇄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이 또 연착륙 분위기니까 그런 거 잘 파악하시면서 시장에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초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많이 떠받쳐줘서 좀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 3세판이란 말 있잖아요. 지금 세 번째잖아요. 2023년도, 4년도, 5년도입니다. 5년도이기 때문에 이제 색깔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이 조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강력한 부동산의 구조조정과 또 이런 버블이 낀 것들이 좀 제거가 돼야, 그리고 이제 대출제도나 이런 것들, 무리한 전세대출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잘 안정되면 주택가격이 연착륙 천천히 가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어떤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첫 해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택가격이 조정이 충분히 받아야 대한민국이 새 출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좀 일교차가 심해요. 그렇죠 여러분? 심하니까 추웠다 뭐 더웠다 막 덥지는 않지만 이제 따뜻하죠. 따뜻하다 그러니까 그거 일교차 좀 조심하시고, 요거는 다음에 영상 올 텐데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가 미국에서요
1등으로 수입이 많은 제품이 한국 제품이에요. 아마존에서 그 순위를 체크하는데 드디어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서 뭐 개인적으로 그 그림 중에 어느 회사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이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렇게 바탕으로 깔았는데 여하튼 요건 다음에 제가 올려드리고요. 오늘 시청 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번 한 주도요 정말 화이팅 하시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니까 또 기분 좋게 좋은 마음으로 또 좋은 말 많이 하시고 그러면 또 행복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